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The name은 쿠바다. 이 전쟁,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놀랍게도 쿠바는 이미 박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쿠바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쿠바의 목줄을 노리고 있는지 숨겨진 진실을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트럼프가 지목한 쿠바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카리브해에 떠있는 이 공산주의 섬나라는 면적은 남한보다 조금 큰 정도에 인구는 약 1100만 명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쿠바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지구상에 몇 안 남은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지리적 거리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쿠바가 위치한 곳이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 플로리다 반도 최남단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현대식 미사일이 단 몇 분이면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부드러운 아랫배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공산 정권이 버티고 있으니 안보적으로 결코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처음부터 앙숙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1959년 혁명 이전까지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화려한 놀이터이자 경제적 속국이었습니다. 미국 거대 자본이 쿠바 경제의 핵심인 설탕 농장의 70% 이상을 장악했고, 하바나의 최고급 호텔과 카지노는 월스트리트 부호들의 전유물입니다. 쿠바 경제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이 쥐고 흔들던 황금기였죠. 그런데 1959년 피델 카스트로라는 젊은 혁명가가 등장하며 역사의 궤도가 완전히 이탈합니다. 6년간의 혹독한 게릴라 무장투쟁으로 친미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카스트로는 즉각 공산혁명을 선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국 기업들의 막대한 사유 자산을 몽땅 국유화해 몰수해버렸고, 결정적으로 냉전의 최대 적국이었던 소련과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내 집 앞마당에서 얌전히 크던 강아지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가장 위협적인 맹경과 한패가 되어버린 지정학적 재앙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배신의 대가는 곧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파국을 향한 카운트다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9년의 배신은 불과 3년 뒤인 1962년, 전 세계를 핵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로 폭발합니다. 소련이 쿠바 땅의 사거리 2000km가 넘는 탄도 핵미사일을 비밀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150km라는 물리적 거리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안보 위협인지 이때 미국과 전 세계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심장부를 겨냥한 핵무기가 코앞에 깔렸다는 U-2 정찰기의 보고를 받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즉각 쿠바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장장 13일 동안 인류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핵전쟁의 문턱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결국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하며 인류 멸망의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미국 수뇌부의 머릿속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안보 공식이 혈서처럼 새겨졌습니다. 쿠바의 적대 세력이 발을 들이면 미국 본토가 직접 타격받는다. 이때부터 미국의 무자비한 쿠바 옥죄기가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적성국 교역법을 동원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 외교 단절, 그리고 달러 결제망에서의 완전한 퇴출. 수십 년에 걸쳐 금융과 무역 제재가 거미줄처럼 겹겹이 쌓였습니다. 미국의 계산대로라면 쿠바 공산 정권은 경제적 질식으로 진작에 붕괴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쿠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이 매년 막대한 원조와 석유를 쏟아부으며 뒤를 봐줬고,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찾아온 최악의 경제 위기에는 베네수엘라가 막대한 매장량을 무기로 헐값의 석유를 대주며 새로운 구명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최근에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선 중국까지 쿠바에 노골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온갖 수를 써도 코앞에 작은 섬나라 하나를 60년이 넘도록 꺾지 못한 채 뼈아픈 시간만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끈질긴 제재 속에서도 버티던 쿠바에서 최근 워싱턴 안보 수뇌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은밀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턱 밑인 쿠바 안에 거대한 군사적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2024년 7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을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수년간의 정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쿠바 영토 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된 신호정보 도청시설이 최소 4곳이나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청시설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테나가 아닙니다. 우주로 향하는 미국의 위성통신 궤적을 쫓아 군사작전망과 민간금융 네트워크의 기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엿듣고 빨아들이는 거대한 전자 스폰지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시설들의 위치입니다. 4곳 중 하나는 미 해군 남부사령부의 핵심 전력이자 120년 전부터 미국이 쿠바로부터 임대해 쓰고 있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고작 11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쿠바의 거센 반환 요구에도 미국이 버티고 있는 그 전략적 요충지 코앞에서 극비 군사 정보가 베이징의 서버로 넘어가고 있었음을 미 국무부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였습니다. 같은 해인 2024년 6월, 러시아는 대놓고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최신형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 카자니 호위 함대 세척을 이끌고 쿠바 하바나 항구에 보란듯이 진입한 것입니다.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간 심해에 숨어 최첨단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바다의 스텔스 암살자입니다. 그런데 쿠바의 노골적인 협력 속에 이 괴물 잠수함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안에서 불과 50km도 떨어지지 않은 바다를 유유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미 북부사령부는 즉각 구축함 세척과 P-8A 대잠 초계기를 띄워 24시간 밀착 감시에 돌입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타국 해군의 활동이라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펜타곤의 속은 분노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의 기저에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수백 년을 이어온 미국의 절대적인 외교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으려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게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지정학적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200년 넘게 절대적으로 지켜온 거대한 외교 안보의 뼈대가 있습니다. 바로 1823년에 선포된 먼로 독트린입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독점적 세력권이니 또 유라시아 대륙의 다른 어떤 강대국도 감히 서반구에 간섭하지 마라. 200년 전의 낡은 문서가 초연결 시대인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하는 불문율이며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대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게 이 원칙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거의 신성불가침한 종교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턱 밑 앞마당은 미국이 통제한다. 이것이 그들을 결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토록 성격으로 여기는 앞마당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와 군사 전방위에서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 첨단 도청 안테나를 박아넣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미국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전략 핵잠수함을 끌고 와 카리브해의 파도를 가르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불쾌한 외교적 마찰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 품고 있는 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명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미국 본토의 물리적 안전을 뒤흔드는 직접적인 레드라인을 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이징이 정보망을 깔고 모스크바가 잠수함을 몰고 오는 동안 워싱턴의 수뇌부는 그저 성명선언내며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는 쿠바 본토에 미사일을 날리는 즉각적인 군사 타격의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쿠바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우회 타격을 택했습니다. 그 잔혹한 수법은 바로 쿠바의 경제 심장을 뛰게 하던 외부의 거대한 산소 호흡기를 단번에 부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전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미군이 정역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여 수십 년간 굳건히 반미 노선을 걸어온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해 버린 것입니다. 한창 쿠바 사태를 분석하다가 갑자기 남미 대륙에 베네수엘라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네수엘라 사태야말로 놀랍게도 현재 쿠바의 목숨줄과 정확히 얽힌 가장 치명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근대화 이후 고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자체적으로 채굴할 석유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필수적인 화력 발전, 공장 가동, 물류 운송까지 국가가 소비하는 전체 원유의 3분의 1을 무조건적인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멍을 채워주며 든든한 에너지, 스폰서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철저한 반미 사회주의 동맹이라는 이념적 연대 아래 수십 년간 막대한 양의 석유를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값에, 때로는 의사나 교사를 파견하는 물물교환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공짜로 퍼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카라카스 공습으로 마두로 정권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자 카리브해 연안의 지형도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의 친미 과도정부 승인을 조건으로 쿠바와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당요를 강력히 요구했고, 새 정부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수용했습니다. 쿠바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거대한 석유 파이프라인의 밸브가 단 며칠 만에 굳게 잠겨버린 것입니다. 쿠바 정부로서는 국가를 지탱하던 유일한 밥줄이 일순간에 증발하는 국가적 패닉 사태를 맞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 봉쇄는 베네수엘라 하나를 틀어막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과 무역망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을 쥔 그는 여기서 한술 더 떠 베네수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유조선을 겨냥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된 한 장의 행정명령은 카리브해를 거대한 에너지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명령서의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앞으로 쿠바 정부나 기업과 단 한 방울의 원유라도 거래하는 국가 및 기업이 있다면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과 금융 거래에 치명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 관세를 물리겠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는 가장 거대한 무대를 지렛대 삼아 쿠바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리겠다는 섬뜩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달러의 지배를 받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미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하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가난한 섬나라에 석유를 내어줄 나라가 지구상에 남아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때 쿠바의 우호적이었던 멕시코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마저도 미국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 앞에서는 슬그머니 발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달러 결제망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은 어떤 강대국에게도 국가 경제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올해 3월 참담한 표정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 수입이 3개월째 완전히 중단되었다며 국가적 마비 사태를 공식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100% 끊긴다는 것이 국가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그 공포를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지정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 아침부터 부산항과 울산항에 들어오던 원유선이 단 한 척도 입항하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발전소가 멈춰서고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며 국가동맥인 물류 트럭들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병원의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도 위태로워집니다. 지금 플로리다 해협 너머 쿠바에서는 이 끔찍한 상상이 완벽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2026년 3월 16일 쿠바 에너지 광산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전례 없는 전국적인 대정전, 이른바 블랙아웃이 쿠바 전역을 덮친 것입니다. 1100만 명 전체 국민이 하루아침에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것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료 고갈로 전체 화력 발전소의 72%가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이며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는 수도, 아바나 일부 지역조차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의 강제 단전 조치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들은 아예 몇 주째 전력망에서 버려진 상태입니다.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밤에 불을 켤 수 없다는 1차원적인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도미노처럼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치명적인 신호인데, 이 통제 불능의 암흑 속에서 쿠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과연 어떻게 파괴되고 있을까요? 전기가 없으면 현대 사회의 어떤 기능이 멈추게 될까요? 정답은 모든 것입니다. 전력망의 붕괴는 곧 생존망의 붕괴로 직결되었습니다. 냉장고가 멈추면서 그나마 배급받은 소량의 음식마저 부패하고, 전동 펌프가 돌아가지 않아 식수를 공급하던 수도관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과 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가 꺼지면서 암 환자와 심혈관 질환자 등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만성 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철저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입니다. 과거 의료 강국을 자처하며 전 세계의 의사를 파견하던 쿠바의 지정학적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AP통신의 최근 심층 보도에 따르면 현재 쿠바 최고위 전문의의 한 달 월급으로는 초인플레이션이 덮친 암시장에서 계란 한 판조차 살 수 없는 처참한 수준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들조차 정작 자기 가족의 끼니를 잊지 못해 가운을 벗어 던지고 나라를 탈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식량 안보의 붕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공산주의 통치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뼈대인 국가 무상 배급제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쌀과 콩, 식용유, 비누 같은 최소한의 생필품 배급이 전면 중단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물류 공급망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트럭과 농기계에 주유할 디젤유가 한 방울도 남지 않으니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수확해도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시장으로 실어 나를 물리적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귀한 식량들이 밭에서 그대로 썩어가는 기막힌 역설이 벌어지고 있으며, 관련 경제지표에 따르면 1인당 식량 공급량은 불과 1년 만에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는 자취를 감췄고 학교들은 사실상 무기한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쿠바 경제의 유일한 외화벌이 창구이자 생명줄이었던 관광산업마저 완벽한 데스 스파이럴, 즉 죽음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쿠바 민항청은 자국 국제공항으로 취항하는 모든 글로벌 항공사의 항공유 급유가 전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통보를 날렸습니다. 그 결과 쿠바 관광의 가장 큰 큰손이었던 캐나다의 국적기 에어 캐나다가 쿠바행 노선 운항을 정역 중단했고, 유럽의 주요 항공사들도 짐을 싸서 줄줄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니 국고를 채워주던 달러 유입이 마르고, 달러가 없으니 다시 생존을 위한 식량과 에너지를 사올 수 없는 완벽한 금융마비 상태에 갇힌 것입니다. 이 끔찍한 궁핍과 기아의 공포 앞에서 60년을 억눌려왔던 쿠바 민중들은 과연 어떤 거대한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을까요? 결국 60년 넘게 억눌려왔던 쿠바 민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14일, 칠흑 같은 암흑과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제2의 도시 산티아고 데 쿠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철권 통치의 상징인 공산당 지역 당사를 직접 타격하고 불태우는 폭력 시위까지 감행했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 성공 이후 국가체제 자체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이 정도 규모의 전국적 민중 봉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안보 붕괴 사태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제국주의가 사주한 폭력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군경을 동원한 강경 진압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진 정전과 기아 앞에서 공산 정권의 낡은 이념적 수사나 총칼의 위협이 과연 얼마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21세기 현대 지정학의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미국은 쿠바 영토에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도, 해병대도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 결제망의 스위치를 끄고 경제의 혈관인 원유 파이프라인 밸브를 잠그며 쿠바와 무역을 시도하는 제3국들을 강력한 2차 제재로 협박했을 뿐입니다. 단지 글로벌 금융과 자원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만으로
1100만 인구를 가진 한 주권 국가의 시스템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 펜타곤의 핵 추진 항공모함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무기화된 달러를 앞선 미국식 하드파워, 이른바 자본주의식 밥줄 끊기에 가공할 위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수뇌부가 이미 숨이 멎어가는 쿠바를 이토록 가혹하게 짓밟는 데에는 단순히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걷어내려는 거시적인 지정학적 명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자비한 경제 제재의 이면에는 미국 내 권력 지형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정교하고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사태를 관통하는 치명적인 선거의 열쇠는 미국의 어느 지역이 쥐고 있을까요? 그 치명적인 선거의 열쇠는 바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 정치 지형에서 플로리다는 단순한 남부의 주가 아닙니다.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짓고 당장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의 상하원 주도권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거대한 핵심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이 절대적인 요충지에 미국의 대쿠바 정책을 좌우하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유권자 집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화 이후 하루아침에 자유와 막대한 사유재산을 몽땅 빼앗긴 채 바다를 건너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피난온 쿠바계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리틀 아바나를 중심으로 막강한 정치 자금력과 결속력을 자랑하는 이 거대한 커뮤니티에게 쿠바 공산 정권은 가족을 생이별시키고 고향을 빼앗은 철천지원수나 다름없습니다. 즉, 워싱턴의 통수권자가 쿠바의 독재 정권을 강하게 짓밟고 피를 말릴수록 플로리다 전역에서 트럼프를 향한 맹렬한 지지와 표표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완벽한 정치적 보상 구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치밀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직접 설계하고 진두지휘하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수장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루비오는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플로리다에서 성장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뼛속 깊이 반공산주의 DNA가 각인된 대중국 대쿠바 초강경파입니다. 그는 올해 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국제사회를 경악게 한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쿠바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보고 싶다. 미국 외교의 1인자가 타국 주권 정부의 붕괴를 공식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천명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 구도는 그야말로 리스크 제로의 완벽한 윈인 게임입니다. 경제 제재로 쿠바의 목을 조르면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의 앞마당을 넘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할 수 있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충성표를 독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한 경제적 질식을 넘어 트럼프가 과거 중동 지역에서 즐겨 썼던 군사적 선택지, 즉 쿠바 본토를 겨냥한 충격적인 무력 사용의 가능성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먼저 군사 안보 전문가들의 주류 시각을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동반한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경제 제재만으로도 쿠바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어 중남미 전체의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개입 명분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의 변수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는 과거 이란의 솔레이만이 사령관을 드론으로 정밀 암살하고 시리아 공군기지에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쏟아부었던 인물입니다. 적 수뇌부에 저 사람은 언제든 진짜 방가쇠를 당길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키는 외교의 미치광이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하죠. 트럼프가 쿠바를 우호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서늘한 복선입니다. 전면 침공은 아니더라도 쿠바 영토 내에 구축된 중국의 도청 기지를 겨냥한 기습적인 핀포인트 타격이나 미 해군 이지스함들을 동원한 카리브해 전면 해상 봉쇄가 어느 날 속보로 타전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쿠바 수뇌부도 사태의 치명성을 인지하고 올해 초 국가를 전시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현실은 사회주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2차 제재가 두려워 비난 성명만 낼 뿐 실질적인 석유나 자금 지원은 완벽하게 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우방국마저 외면한 쿠바의 최종 선택지는 루비오 장관의 암시처럼 점진적 경제개혁을 대가로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카리브해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난민 사태를 동반한 정권 붕괴를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지정학적 메시지는 섬뜩할 만큼 명확합니다.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에너지 석유, 금융달러, 그리고 동맹 2차 제재이라는 세 가지 경제적 급소를 단숨에 베어내 주권 국가 하나를 완벽히 무릎 꿇릴 수 있는 무서운 헤게모니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반기를 들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이며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역시 이 비정한 강대국의 경제 무기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뼈저리게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앞마당에서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경고대로 쿠바의 진정한 군사적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지정학의 이면을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